저는 대구 청년 직업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들의 뭐 생활 경제 상담은 물론이고 이런 금융 교육을 많이 상담하고 그리고 교육하고 있는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또한도 대구에 살고 있으면서 많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비슷한 나이대로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또 금융 상품을 해보면서 이용해보면서 좀 답답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풀고 싶어서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크게 얘기하는 거는 금융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근데 예방법에서 보면 또 다르게 풀면 금융 호구되지 않는 법이에요. 되게 자극적이죠. 우리가 가까워 있는 이 어두운 금융의 그림자가 있다. 그럼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요 네 가지 방법으로 이 금융 피해를 예방할 거예요. 첫 번째는 빛이 되기 쉬운 우리 금융 상품들을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금융 사기 수법들, 그리고 세 번째 금융 피해 예방법. 근데 이 세 가지를 알기 전이었어. 그래서 금융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첫 번째, 빛이 되기 쉬운 금융 상품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나. 첫 번째로는 신용카드 리볼빙이죠. 혹시 신용카드 리볼빙 사용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아시는 분? 들어는 다들 보셨죠. 신용카드 리볼빙이라고 해서 리볼빙은 그냥 풀인 말이에요. 일부 결제 금액을 2월 약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제할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금액들을 선택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달에 갚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차차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리볼빙을 어떻게 우리 확인할 거냐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170만 원에 이제 노트북을 카드 결제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어요. 일시불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할부도 있고, 리볼빙도 있죠. 근데 이거 전에 우리 카드로 사는 거는 빚일까요? 아니면 현금으로 사는 걸까요? 카드. 빚이죠. 카드 자체도 빚입니다. 근데 이 빚 종류가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시불, 할부. 근데 어떤 거는 뭐 무이자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잘 이용하면 되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늘 변수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리볼빙은 도대체 뭐냐? 이제 이번 달에 갚아야 할 금액을 일부 금액을 다음 달로 넘겨서 결제할 것을 약속하는 게 리볼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말로는 되게 좋죠. 이번 달에 못하는 걸 다음 달 나로 미룬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카드사에서 그냥 밀어주지 않죠. 그래서 이거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과연 어떻게 넘기냐 한번 볼게요. 뭐 이거는 저신용자 그냥 뭐 우리 보통 경제 활동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몇 등급이죠? 등급으로 하자면 우리 1등급일까요? 맨 처음에 나가서 우리 대부분 3등급이거든요. 지금 신용 점수를 하고 있죠. 근데 거의 뭐 800점에서 600점 사이일 거다 청년들은. 그래서 3등급으로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제 금액을 10% 하면 이게 앱에 있는 카드사에 있는 앱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것만 봐도 다들 어때요? 뭐 예상 수수료 4천 원밖에 안 드네 이런 생각이 되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크게 한번 제가 보자면 여기에서 연 13.6%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청년들 등급이 만약에 3등급이라고 제가 말했죠. 그 3등급인 경우에 이 무빙을 신청했을 때 내가 다음 달에 그 금액을 넘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를 남기고 90%를 넘겼어요. 그럼 그 금액에 연 13.6%가 플러스가 돼서 다음 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에 10%, 10만 원을 이번 달에 갖고 90만 원 넘겼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내가 쓴 생활비가 있겠죠. 만약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90만 원이 아니라 190에 90만 원에 13.6%가 붙는 거죠. 그러면 뭐 109만 원 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때 또 못 갚았다. 그러면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복리로 계속 붙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리볼빙도 그렇고 뭐 할부도 그렇고 카드 사용 자체는 내가 잘 계획해서 쓰면 돼요. 근데 리볼빙이란 게 뭐죠? 이번 달에 내가 못 갚기 때문에 다음 달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다음 달에 왜 미룰까요, 혹시? 지금 돈이 없겠죠. 근데 다음 달에 있을까요?
다음 달에 없겠죠. 그래서 리볼빙은 무엇이냐?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이자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대출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카드론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되기 쉬운 금융 상품이라고 제가 저희 단체에서는 정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볼빙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가, 뭐 우리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이거는 작년에 나온 기사인데 리볼빙 뭐 추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그저께 나온 기사입니다. 그저께 나온 기사. 얇아진 지갑의 카드 결제입니다. 리볼빙 잔액 1조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해서 1조가 증가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 5월 보여요. 여기 6조. 그래서 이만큼 미룬 거죠. 갈수록 우리 지금 경제 많이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결제를 미루면서 리볼빙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죠. 카드사 연체율이 1.41%래요. 그러면 지난해에서 0.3% 증가인데 근데 리볼빙 연체율 어때요? 2.38이요. 거의 근 2배죠. 그래서 지난해 0.83 증가요. 결국에는 리볼빙이 뭐냐면 나의 소비 리듬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러면 연체를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신용 유의자로 제가 남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럴 때는 대출을 하셔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근데 금액에 따라서 다 종류가 다 다르겠죠. 일단 카드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 3등급이면 그래도 10%거든요. 카드사만 또 다르고 신용 점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3등급이면 뭐 10%, 11%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리볼빙은 거의 다가 최소한 13%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리볼빙 개선안이 있었어요. 작년에 리볼빙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카드사에서 이제 개선안을 내놓은 것들이 리볼빙 뭐 이런 전체 이자나 이런 것들을 좀 한정시키겠다. 그리고 뭐 공격적인 마케팅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수준으로 개선안 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큰 개선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핸드폰 소액결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또 많이 옛날에는 이용했었어요. 옛날에 핸드폰에 뭐 컬러링 뭐 이런 것들도 핸드폰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다 현금화로 많이 하고 있죠. 뭐 카카오페이나 뭐 토스페이나 이런 걸로 오히려 결제를 많이 하고 상품권 뭐 이런 걸로 지금 많이 하고 옛날에는 휴대폰 요금에 보면 소액결제란이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소액결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최고 금액에 자신 핸드폰에 100만 원이라고 보통 대부분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 한도가 어떤 게 문제냐? 하루만 연체해도 연체가 4%예요. 만약에 우리가 휴대폰 요금을 낼 때 25일까지 내야 돼요. 근데 소액결제 연체율이랑 핸드폰 연체랑 달라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기사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소액결제를 얼마 하셨는데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연체 이자가 4%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심하게 된 거죠. 우리 휴대폰 같은 경우는 요금 바로 못 낼 수도 있죠. 근데 연체 이자가 뭐 크지 않았어요. 막 1, 2원 정도였고. 근데 이제 이게 뭐 6개월 쌓이면 당연히 더 커지겠지만 근데 소액결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연체도 연체율이 4%라는 거. 또 통신사나 이런 것마다 다르긴 하고 또 소액결제 어떤 거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많이 연체율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리볼빙도 복리였어요. 복리라는 건 뭐죠? 계속 붙는 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계단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액결제도 또한 계단처럼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리볼빙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연체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번에 못 갚겠다 이랬을 때 돈이 없는 거죠. 그러면 휴대폰도 똑같아요. 근데 다음 날 돈이 있을까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결국 없는 거죠. 그럼 계속 내가 갚아야 돼. 빚만 늘어나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소액결제는 피해라. 그럼 어떻게 피해요?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나의 페이지에 보면 요금조회 소액결제 내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해지하시면 되고요. 근데 또 소액결제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요즘 뭐 금 쪽이나 이런 것들 보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예를 들면 이제 현금 서비스를 받기가 힘든 거야. 그러면 소액 결제를 하는 거야. 만약에 소액 결제 한도액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대부분 100만 원이거든요. 그럼 60만 원이 남아 있는 거 40만 원 이미 했어요. 근데 내가 필요한 돈이 6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소액 결제로 살 수 없겠죠. 그런 돈. 뭐 카드 값이나 뭐 생활비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런 사이트에 가시면 뭐 쇼핑몰이 있어요. 예를 들면
쇼핑몰이 있는데 60만 원이 남아 있다 했죠. 그럼 60만 원을 사요. 근데 나한테 현금이 입금돼. 얼마 입금될까요? 40만 원. 맞아요. 그래서 3, 40만 원 입금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출의 이자는 얼마죠? 몇 프로죠? 20% 넘죠. 그러니까 불법인 거죠. 근데 이게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불법은 맞긴 하지만 만약 이게 정당화되는 올바른 방법일까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그걸 못 갚았을 때 해결 못 하죠. 왜냐하면 불법으로 현금화했으니까. 같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액 계좌에 내가 갚겠지만 결국 남은 60만 원을 나는 주고 샀는데 그 물건 샀는데 결국 3, 40만 원밖에 나는 쓰지 못했어요. 그럼 20만 원의 이자가 생긴 거죠. 이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보시면 여러 저축은행 많죠. 우리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여러 은행에서 저축은행들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또 대부업, 갈수록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도 더 자극적으로 나오고 하죠. 근데 왜 이렇게 저신용자한테 좋을 수도 있잖아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안 좋냐? 우리 현재 법정 최고 금리는 20%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예전 자료긴 하지만 20%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27% 맞춰보면 일반 은행과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 이런 데서 우리가 만약 대출했을 때 이게 보통 이자거든요. 근데 대부업 어때요? 거의 최고 금리로 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봐였던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대부업에 가면 이자 몇 프로일까요? 19.9%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제 신용도가 좋으면 거기에서 그러면 2, 3%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신용도 좋으면 거기 갈까요? 안 가죠. 여기 누가 가죠? 저신용자나 이제 돈이 빨리 필요한 그래서 성인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빚이 되기 쉬운 금융 상품이다. 그래서 요거는 예전 자료긴 하지만 보면 다르죠. 이것도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신용카드 보통 3, 4등급이면 13% 정도에 다 이자 생기고 보험 10% 맞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다 다르겠지만 그 대부분 5, 6%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더라도 대부업체 저축은행들은 금리가 높다. 그래서 여기 상품보다는 일단은 여기 앞에 있는 상품들로 통해서 먼저 금융 쪽 활용을 하자. 그 다음에 여기를 가자. 법정 최고 금리나 추이는 2021년에 이제 20% 됐고요. 그 이후로 변동이 없이 계속 20%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법정 최고 금리가 뭐죠? 금융이나 이런 곳에서 금융 은행 이런 것들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대출을 할 때 20%를 이상을 받지 못하게 법에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빚이 되기 쉬운 금융 상품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리볼빙, 폰소액 결제, 저축은행 등 3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금융 사기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기들 많죠. 지금 개그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계속 막 나오죠. 전화 막 사기 받은 거 녹음해서 올리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피싱이에요. 피싱. 우리 피싱 단어 많이 들어봤죠. 피싱 과연 뭘까요? 피싱이란 기망 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비대면 거래를 통해서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 사기 범죄. 그래서 피싱 이거를 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피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첫 번째 피싱에도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첫 번째 보이스 피싱이에요. 그래서 보이스 피싱 뭐죠? 지나가고 있는 보이스 피싱인데 우리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연변 사투리 많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초창기에 보이스 피싱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정부 기관 사칭 그리고 취업 알선 빙자 그리고 대출을 빙자를 해서 수수료 선납비 이런 거 조정비 대환 대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많이 사기를 당하고 있죠. 근데 보이스피싱 그렇게 어색한데 누가 당해요?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보면 20, 30대가 20%예요. 그리고 40, 50대가 조금 높죠. 근데 차라리 우리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 시골에 사는 분들도 많이 걸리겠다, 많이 사기 당한다 생각을 했는데 거의 같아요. 20, 30대랑.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은 금융권에 놔두기보다는 집에 놔두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금융권 하나에 거의 다 몰빵해서 놔둔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요. 요즘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특히나 40, 50대 뭐 여러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통해서도 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20, 30대 거의 25%나 차지하고 있다. 근데 지금도 실제 피해 현황에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이스피싱에서 이제 우리가 사례를 하나 제가 들고 와봤어요. 과연 우리 나이 때 잘 못 봤는데요. 친구들이 당할 뻔했다고 했지 당했다 이런 분들 잘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키즈에 이런 부분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금융환동원 사례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취업 알선 빙자 이 목적으로 한번 사기를 당했던 분이거든요. 두 번째는 스미싱이에요. 피싱이나 느낌이 조금 비슷하죠. 스미싱 어떤 거냐면 문자인 피싱이야. 그러니까 뭐 SMS 피싱을 줄여서 스미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이런 문자 많이 받죠. 요즘에는 이제 어떤 문자들이 많이 오죠? 뭐 해외 결제됐습니다. 뭐 쿠팡입니다. 뭐 이렇게 쓰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뭐 별 뜨는 거 없어요. 근데 휴대폰 앱에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갤러리 뭐 이런 것들이 다 수집이 되고 이제 거기에서 뭐 신분증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기당한 경우도 있고 휴대폰 자체가 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많이 뭐 지금 유행하는 연예인들 특히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저희 뭐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뭐 집에 배송이 왔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와요. 그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휴대폰에 이제 딱 복사가 돼서 이제 상대방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뭐 여기다 보면 경찰서 피해자 신고 접수 뭐 이런 것들 되겠죠. 카카오 계정에서 타 지역 로그인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되게 엄청 기발하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세 번째는 메신저 피싱이에요. 메신저 피싱, 문자 피싱, 보이스 피싱, 이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어떤 것들이 있죠? 보면 카카오로 보통 많이 하죠. 이거는 최근에는 없다고 했는데 최근에도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모, 엄마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돈 좀 입금해 주세요. 근데 받는 사람 다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입금 언제 가능할 거예요? 그냥 말투가 이상하지만 그냥 얘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으로 돈을 입금하게 되죠. 그래서 또 이제 복합형이에요. 이 매일매일 유형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피싱이랑 메신저가 합쳐져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실제 사례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갖고 왔어요. 우리 인스타나 이런 데 가면 뭐 부업 돈 많이 버세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이제 뭔가 뭐 판매를 하고 이런 글들을 계속 복사하고 계정을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이제 월급을 줄 때 우리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매니저가 통장에 바로 딱 월급처럼 주지 않고 그러면 거기 가면 근데 이게 포인트형으로 되어 있어서 200만 원 입금하시면 근데 일을 너무 바로 잘하셔가지고 우리 저희가 한꺼번에 나가는 업무 처리가 안 됩니다. 이러면서 300만 원 요구해요. 그러면 받을 돈이면 그러면 나는 500 받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300만 넣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락 두절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에서 사기로. 근데 내가 어떤 일 했죠? 빨리 돈 벌려고 이런 거 불법적인 거 홍보했죠. 그래서 신고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나이 때도 충분히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이어나가면 우리 복합형까지 같이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가까이 있고 뭐 앱들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복합형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렇게 얼마나 우리 삶 속에서 어쨌든 불법 금융들이 판을 치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당했던 거거든요. 제가 뭐 실제로 입금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우리한테 뭐 혜택을 준다. 대출인데 금융 상품인데 혜택을 준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약간 이런 것들이 기본 깔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요. 마지막은 오프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많은 유형들을 봤잖아요. 메신저, 그냥 보이스 피싱, 문자. 근데 복합형 어떤 것들이 이거 진짜 최근이거든요. 이거는 저희 앞집에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법원 송달 도착 안내서
이것 또는 뭐 우체국 물품 확인서 뭐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래서 뭐 이걸 해서 빨리 전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근데 어머니나 우리 집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어때요? 등기 이런 거 우리 놓친 적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진화가 됩니다. 그러면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하면 스미싱으로 진행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는 없는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피해 예방은 제일 피해 예방은 뭐죠? 우리가 유형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피싱 사기 이 부분 유의했으면 좋겠다. 중요한 금융 정보는 컴퓨터, 휴대폰 등 사진 문서로 저장하지 않는다. 휴대폰에 특히.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하는 곳은 없다. 우리 보안카드 다들 써봤죠. 근데 거기에서 뭐 한두 개를 물어보지 대부분 다 보진 않아요.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금융기관, 정부기관 사칭한 전화는 일단 끊는 거.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전화 끊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번호가 뒷번호만 다릅니다. 요즘에는 뒷번호 다르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일반 전화, 인터넷 전화 070으로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끊고 자세한 상황을 확인 후에 다시 전화한다. 근데 검찰, 경찰, 금융기관이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전화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낯설어서 더 사기가 당하기 쉽죠. 항상 긴장해야 된다. 그리고 지인이 메신저를 금전 요구 시 전화로 본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빌려준다. 근데 전화하기 힘들다. 그럼 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전화가 옵니다. 진짜 지인들은 돈 빌릴 때 항상 그런 거 잊지 마시고 또 마지막으로 스미싱 관련된 출자가 불분명한 파일에 열지도 않고 삭제하고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번 변경한다. 우리 메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진짜 6개월에 한 번씩 막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사기 유형 때문에 많이 그런 거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대리입금인데요. 대리입금 말조차도 좀 생소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리입금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대신 입금을 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부터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래요. 아까 소액결제 현금화 약간 느낌 비슷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법정 최고금리 훌쩍 뛰어넘은 30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지키지 못하면 지각비까지. 근데 뭔가 지각비라고 하는 거 보면 일반적이진 않죠. 청소년들이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입금 유의 사항에는 뭐 어쨌든 고액 사채임을 유의하고 어쨌든 걸리게 되면 선생님 등이나 부모님한테 알려라. 근데 청소년들 요즘에 똑똑해서 안 그럴 건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콘서트나 특히나 이런 거 금액이 되게 크죠. 그런데 일반적인 청소년들이 이제 그거를 바로 결제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왜냐면 다 대부분 15만 원, 뭐 20만 원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이게 없을 때 청소년들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아니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아까 한 것처럼 대리입금 치면 또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대리입금을 하고 이제 뭐 며칠 기한을 두고 대출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서류도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어떤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누구 빌리는 거죠. 그래서 대리입금 사례도 어쨌든 보시면 누가 이렇게 대리입금 통해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엄청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좀 나오지 않았지만 저 상태에서 이제 뭐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나오라 해서 성범죄 일어나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계속 추심 아까처럼 지각비 그리고 전화 계속 오죠. 우리 추심에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이상 몇 개월 이상 연체해야지만 저렇게 추심할 수 있는 게 합법이에요. 근데 추심 자체도 불법이죠. 그래서 근데 청소년들 알까요? 그리고 우리 일반 청년들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모른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넣어봤고요. 세 번째는 작업 대출이에요. 작업 대출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일단 나는 취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취직이 된 것처럼 업체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어떤 거냐? 페이스북에 있는 뭐 무직자 대출 가능, 뭐 가능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위조를 하죠. 서류 위조책이 따로 있고 그래서 이 서류 위조해서 대부업체로 결국 넘어가면
본인한테 대출이 되는 거죠. 근데 뭐 본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만약에 내 친구가 어디에서 일한다라면 내 친구 이름으로 또 해주는 잘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수수료가 많죠. 그럼 대출금의 최소가 30% 이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아까 대출 우리 할 때 법정 최고 금리가 몇 프로라고 했죠? 20%. 근데 여기 30%잖아요. 근데 이거 신고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이 자체가 사기고 불법이잖아요. 근데 누가 의뢰했을까요? 빌리는 사람이 의뢰했죠. 그분이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같이 묶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다 갚아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를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저희가 청지트 같은 경우에는 광주랑 대구랑 서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요 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21살 대학생이고 친언니가 어렵다며 자기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작업대출 1,000만 원 실행했는데 3개월 상환하다가 잠적하죠. 그러면 누가 갚아야 되죠? 내가 갚는 거죠. 그래서 이름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대출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카드론을 하거나 내가 대출을 해서 금액을 빌려주면 되는데 그냥 나는 서류만 넘겨주고 모르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아까 보셨죠? 수수료 30% 이상이고 거의 보면 1,000만 원이면 이자가 거의 1,500, 2,000 넘어갈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취준생이고 카드가 갚기 위해서 작업 대출을 두 차례나 거쳐 3,000만 원 대출했죠. 근데 1,000만 원 대출이 필요했지만 저희 3,000까지 가능한데 좀 여유롭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은행에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2,000 필요해서 가면 한 1,000만 원 겨우 받고 나오죠. 근데 작업 대출은 3,000만 원까지 주죠. 근데 처음에는 12%, 두 번째는 15%.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은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알바를 계속하면서 갚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뭐 카드론 12%, 15%는 차라리 카드론이나 대부업을 갔으면 되는데 그냥 불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있지도 않은 그런 회사에서 취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 하는 거. 네 번째, 많이 위험한 거 휴대폰 깡이거든요. 내구재 대출이랑 좀 비슷해요. 대출을 의뢰하고 그 다음에 뭐 쉽게 그림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어디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받습니다. 근데 휴대폰으로 안 받고 돈으로 받아요. 만약에 휴대폰이 100만 원짜리다. 그럼 저한테 얼마 입금될까요? 많이 받아봐야 70만 원이겠죠. 그래서 법정 최고 금리를 넘어서는 30%. 근데 내가 그 서류만 줬는데 그것만 개통됐으면 다행이죠. 근데 거기에서 불법인 알면서도 여러 개를 막 개통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이제 휴대폰 깡이라는 거. 휴대폰을 개통했는데 휴대폰을 받지 않고 돈으로 받았다. 이게 휴대폰 깡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휴대폰 요금에 내기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인터넷 통해서 알아보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우리는 또 대구라서 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중앙로역 지하상가에 가면 있습니다. 실제로 배너가 세워져 있어요. 휴대폰 깡 이렇게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휴대폰 세대를 개통하여 총 300만 원, 브로커가 100만 원 떼가죠. 그래서 거의 3분의 1을 떼가고 있죠. 그리고 대포폰으로 근데 이 개통된 핸드폰이 나는 안 받고 현금 받았잖아요. 근데 이거 마침 또 대포폰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범죄에 연루돼서 결국 벌금형까지 받았다. 이분도 실제로 있었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 사례인데 그리고 취준생 학원비가 부족해서 이제 인터넷 휴대폰 대출 알아보려고 근데 취소하려 했지만 브로커가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법으로 하기 위해서 네 대나 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휴대폰뿐 아니라 요즘에 세탁기도 있고요, 정수기도 있고요. 그래서 다 겨우 다 늘어난다는 거. 그래서 이것 또한도 내구재 대출이라고 해서 휴대폰 불법 금융 사기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고 대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금융 사기 유형인데 대포 통장이에요. 이거는 다들 많이 아시죠. 이 사례는 저희가 실제로 지금 대구 청년직업 트레이닝센터에서 같이 상담하고 계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같이 들고 와봤어요. 통장을 구한다고 하죠. 지인이 통장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지인이 2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요. 근데 200만 원 정도 주겠다. 통장만 빌려주면. 근데 우리 거기 안 흔들릴 사람 있을까요? 여기서? 없죠. 근데 빌려줬는데 대포 통장으로 그게 사용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문자 내용인데 그분이 직접 보내주신 건 아니고 제가 비슷한 걸 가져와 봤고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뭐 지급해드립니다. 뭐 요거 없으면 이렇게 뛰어가면서 안 걸리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200만 원을 받았고 통장을 빌려줬어요. 근데 대포 통장으로 활용이 되고 불법 금융 거기서 아까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들에 스미싱 이럴 때 계좌번호 나오죠. 다 그런 이런 분들 다 피해자분들의 대부분 이제 이용되고 있다는 거. 근데 이분이 알고 빌려줬기 때문에 무죄가 성립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 불법의 하나의 알고도 빌려줬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런 형사 책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민사 책임까지.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35살 직장인이었는데 생활 부족으로 20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벌금으로 하고 또 벌금을 좀 더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항소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재판 중에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는 빌려주지도 말고 이런 거에 엮이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들고 와봤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 다양한 피해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예방은 어떻게 하는지,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우리 많이 봤죠. 피싱, 뭐 스미싱, 그리고 복합형,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너무 다양했죠. 근데 제가 소개한 거 이외에도 뭐 또 주위에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다른 유형들이 어마어마하게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가게 사업자를 통해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매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냐 있긴 할까요? 근데 최대한 우리는 피해 예방 최대한의 피해 예방은 뭐냐?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최대한 피해 예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갈수록 늘어나고 유용도 많아지고 또 사기 이런 행위는 또 갈수록 우리한테 너무 또 다가오고 있죠.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조심하는 건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SNS를 조심하자. 이거는 제가 그 좀 비슷한 걸 찾기 위해서 그냥 억지로 갖고 온 거고요. 뭐 행복 뭐 지원센터 이런 거 페이스북이나 일반 네이버에 치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거 실제로 우리 일어나는 지금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일까요? 아니죠. 근데 그렇게 보여요 혹시? 로고 하며 이렇게 국기 쓰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실제로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또한 다 불법이다. 뭐 이거 같진 않지만 요즘에는 대출을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닌 곳도 있지만 사기에 비슷한 유형을 가진 플랫폼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저번 시간에 뭐 대출에 이렇게 문의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온라인에서 하는 플랫폼 이런 거 안전한가요? 이런 거 많이 여쭤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강연에. 근데 그런 거에도 사기가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잘 봐야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유형들을 알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요즘에는 좀 오픈 채팅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오픈 채팅으로 뭐 재테크 이런 거 많이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또 불법과 관련된 것들 엄청 많아요. 이분들도 다 꾸며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모든 금융권이나 대출이나 이런 걸 받을 때는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다. 카드론 이런 거는 쉽게 앱으로 할 수 있겠지만 뭐 다른 이외의 대출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일수, 월변, 뭐 이렇게 해서 급전, 소액 대출 이거 다 싹 다 불법이다. 이거는 전화번호까지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근데 이 전화번호 전화하면 대부분이겠죠. 이 대부분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까와 같은 그런 불법적인 걸로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절대 아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더 조심해야 되겠죠. 뭐 요즘에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근데 실제로는 사는 우리가 미친 거죠. 그런 것처럼 절대 아님, 진짜 아닌 거죠 이거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은행 이런데 금융사에 가면 절대 아님 무직자 대출이 가능 이런 거 있어요? 없죠. 그냥 그 정책에 대해서 이자 몇 프로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친절하면 서류가 밑에 나와 있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불법들은 다 이렇게
큰 뭐 무조건 가능하다, 미납자 다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인스타에 내가 되게 많죠. 실명 거론해서 뭐 윤가람님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와 진짜 이렇게 하면 나도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현혹하게 돼서 사기에 빠지게 되죠. 자, 앞쪽에서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 법률에서 정한 한도이자 몇 프로죠? 네, 20%예요. 그래서 법정 한도 이자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로 대출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규제해 놓은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그 항상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20%. 그래서 만약에 대출 받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만약에 기본적으로 내가 대출이 급전이 필요해도 그렇고요. 그러면 법정 한도 이자 20% 일단 기본 알고 있어야 되고 나 신용 점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보통 내 신용 점수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얼마 정도라는 거. 그 선 안에서 찾아봐야지 그나마 안정적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내가 신용 점수가 낮은데 등급으로 얘기하자면 7, 8등급인데 6천만 원을 5%로 뭔가 대출 받을 수 있대요. 가능할까요? 안 되죠. 이거는 대부업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의심부터 하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시세, 대출 시세 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면 내 등급, 내 점수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자를 받는다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상 이하는 뭐죠?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가 초과했다. 여기는 조금 환영인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30% 40% 대출 이자 적혀 있는 거 내가 받았다. 우리 보면 주위에 찾아보잖아요. 없어요. 또 사기 받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해서 대출 이자 한 적 없어요. 다 불법으로 작업 대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된 거고요. 그래서 대부업이나 저축은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19.9%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항상 그런 걸 잘 체크하고 혹시나 이런 것들을 발견했다. 그럼 고발하자. 그리고 세 번째, 속지 말자 광고들. 아까 얘기했죠. 누구나 가능, 급전, 즉시 당일 절대 없죠. 이런 경우.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이런 거 절대 아님, 또 절대 맞는 거죠. 정부 지원 대출 취급 햇살론, 서민금융. 근데 서민금융도 되게 많죠. 서민금융 행복지원센터, 서민금융 청년지원센터 감사가 이름도 다양해요. 근데 실제로 있을 법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없어요. 전화로 와서 하는 곳은.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 경찰 금감원 사치는 100% 사기라는 거. 그리고 출처가 불명한 앱이나 사이트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의심부터 하자. 의심해서는 나쁜 거 없으니까. 우리가 앱을 추천받을 때도 대부분 주소로 받진 않아요. 다들 맞죠? 그래서 직접 검색해서 할 수 있게 하잖아요. 항상 그런 걸 부분 잊지 말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피해를 모든 걸 입었다. 이 상황이 아는데도 아까도 그런 사례들도 있었겠지만 그분이라고 당하고 싶어 당했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인스타만 들어가도 카카오만 들어가도 그리고 각자 보면 지인들 보면 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도움 청하자. 첫 번째는 공공기관을 먼저 알아봐야겠죠. 경찰에 신고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진흥원 해도 좋고요. 근데 1332가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가면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보이스피싱 어떤 사례에 되는 건지. 그래서 금융감독원 사이트는 뭐 메인 화면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안에 가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우리가 신고도 직접 할 수 있는欄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또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를 같이 가져와 봤거든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어떻게 뭐 예방 요령, 대처법, 그리고 도용 의심 시 신고 안내 뭐 이런 거 같이 자세하게 있고요. 근데 내가 진짜 당했는 상태에서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경우에 채무자 대리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법으로 나도 하기는 했지만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어쨌든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감독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뭐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신용회복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와 같이 불법으로 나도 같이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갚을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 뭐 더 갚을 수 있는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넣어봤고요. 그래서 맞춤형 채무 조정 이런 것도 함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못 갚을 상황이다, 도저히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용어들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안에서도 뭐 자금 지원, 전환 대출. 그래서 이런 공기관 안에서는 불법으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연루자 관련된 대출도 있고요. 지금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상품도 많고. 그래서 우리도 일어날 수는 있다. 네. 그리고 계좌 정보 관련된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금융 정보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내 계좌 내 이름으로 개설된 게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명의 동용 방지 서비스. 그래서 여기를 검색을 실제로 하시면 가입 사실 현황, 제한, 이메일 뭐 이렇게 해서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 있냐? 파인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금융감독원 그리고 파인 그리고 채무조정하고 싶다 서민금융진흥원이랑 신용회복위원회 이 두 가지. 그래서 일단 파인이랑 금융감독원을 우린 꼭 기억하고 있자. 그래서 파인에 가면 다 그런 게 있고 또 서민금융에도 가면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라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등록 번호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심되는 곳은 내가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안 나온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 일단 검색은 한번 해보자 의심되면. 그래서 두 번째는 민간기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대구 제가 그 아까 소개에서도 말씀드린 것 대구 청년연대는 디딤이라고 해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 이런 청년 금융 안전망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200만 원까지 최대로 무료로 대출해주고 있고요. 그 대신에 가입을 해야 되는 이런 벽이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곳에서 저희는 내 지갑 컨설팅이라고 해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금융감독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는 이렇게 채무조정 방법도 있고요. 일단 금융감독원에 신고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생활 경제를 우리 쪽으로 해서 같이 상담을 해봅시다라고 해서 풀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민간단체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랑 대구 청년 지갑 트레이닝 센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공기관이랑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근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 앞에 금융 피해 같은 경우에도 되게 대리입금도 그렇지만 되게 소액이었어요. 이런 소액부터 우리가 이런 게 피해가 어쨌든 시작이 되고 소액이 필요해서 찾다가 보니까 금융사기에 연루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청년들이 꼭 알아야 금융 정책을 통해서 좀 알아보자. 그래서 대출 정책, 뭐 이자 지원, 자산 형성.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도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자산 형성 정책 안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근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햇살론 과연 뭘까? 햇살론은 정부 정책 이름이에요, 이름.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행의 햇살론, 뭐 대구은행 햇살론 뉴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금융에도 보면 뭐 무지급자 햇살론 이렇게 붙입니다. 그거는 붙이는 건 자유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건 정책 이름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혼동되지 말고 햇살론이라면 모든 학생 애로 사항이 있는 이런 지원한 제도구나라는 거 착각을 하시고 정부 관련돼 있는 곳이라고 해서 바로 대출받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건 정부 정책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 전혀. 그래서 은행마다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비슷해 근데 대부분 좀 비슷하다라는 거. 유스 같은 경우에는 또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거. 그리고 다음번 보면 뭐 무주택 세대주를 통해서 버팅모 전세자금 대출도 있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 디딤도 대출도 여기다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원 정책으로 학자금 이자 지원.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하고 하지만 우리 대구도 있다는 거. 그리고 자산 형성은 이제 뭐 청년희망 적금도 있고 이제 청년 내일 저축 계좌도 있고. 그래서 종류도 되게 다양하죠. 그래서 학자금 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도 뭐 학교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대구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하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먼저 휴대폰 대출 알아보기 전에 내가 상황에 맞는 정부 지원 대출이나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해봤고요. 그래서 뭐 청약 같은 경우에도 청년은행 청약으로 갈아타서 하면 조금 더 비과세나 이런 것들이 좀 혜택이 되죠.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 대출을 3년 전에 했다. 근데 3년 이후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경됐다 했을 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이자를 낮출 수도 있다는 거. 같이 요거는 모든 은행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요구권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복지 정보 같은 경우는 복지 아래서 그래서 파인에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연관돼서 많이 보이거든요.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이거는 실제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시면 채무조정, 또 금융, 또 햇살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활, 일자리 연계 지원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고 우리가 돈을 좀 빌리는 곳을 다음으로 알아보자. 그래서 주거 관련된 거는 마이홈이고요. 그래서 파인, 마이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금융 피해 예방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하자. SNS 조심, 그리고 법정 채권도 초과 이자 확인, 최고 금리는 20%라는 거, 그리고 기관 단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기관 단체, 아까 파인 마이홈에서 할 일 없겠지만 이름 비슷한 걸로 우리한테 계속 사기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항상 내 통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 통장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내가 그 흐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위급한 일이 생겨서 부보적인 거에 손대지 않게끔 늘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금도 확보하고 환급성, 그래서 필요한 만큼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려 있는 구조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연 여기까지 끝이고요. 우리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질문을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보자면 금융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금융 관련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 있을까요? 뭔가 의도가 보이죠.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저도 강연도 실제로 하고 있지만 그 은행 그분한테 진짜 당할 뻔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의심하는 거 늘 의심하고 갑자기 친절하게 대출을 해주고 저금리로 해준다. 그럼 의심부터 하고 SNS나 이런 전화나 문자나 이런 걸 연락이 온다. 그런 거 다 의심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금융 피해를 입었어요. 금융감독원에게 신고하면 몇 퍼센트 회복이 가능한가요? 몇 퍼센트 회복 가능할까요? 두 가지죠. 계좌로 만약에 전달을 했어요. 크게 나누자면 계좌로 전달하고 아까 받는 거죠. 사물함에 넣었어요. 사물함에 넣고 이런 거는 100%가 그냥 찾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좌로 만약에 된 경우에는 지급 정지나 은행에도 그런 시스템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확인을 하면 그래도 회복이 가능하고 시간이 더디겠지만, 근데 직접 만나서 주고 뭐 어디 놔두고 이런 거는 그냥 안 된다고, 절대로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뭐든지 기록에 남겨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제 계좌번호 누군가 알아서 돈을 입금하고 금융피해 사기가 신고된 사례가 있다는데 계좌번호도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 걸까요? 계좌번호 실제로는 안 되죠.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리고 내 정보를 알려줄 때는 늘 먼저 겁부터 나야 되고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사용되지 확인하고, 우리 청년들 저축계좌에서도 보면 뭐 활용 동의만 해도 엄청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여기서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정보를 활용하고 할 때는 항상 긴장하고 의심하셔야 한다.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문자를 열기만 해도 개인정보 빠져나간다는 보안 서비스일까요? 현재는 없고요. 근데 앱들이 있다고 합니다. 앱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앱들을 통해서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유형마다
나오고 또 뭐 예를 들면 도메인을 만약에 뭐 이렇게 신고를 하고 나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하겠죠. 결국에는 의심이 계속 1순위라는 거. 근데 앱도 좀 유명한 거는 좀 최대한 뭐 이렇게 안 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 정도 또 근데 그 앱을 설치를 했는데 그 앱이 또 금융 사기 앱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 8강까지 지금 다 이야기를 많이 쭉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듣다가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슬기로운 금융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꿈을 위해서 또 욕구를 가지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많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으면서 그래서 앞쪽에 대출도 알아보셨을 거고 보험도 얘기 들으셨을 거고 또 저축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셨고 지출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고 실제로 실습도 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지키고 또 튼튼하게 하려면 내 결과적으로 이런 피해 사기 이런 예방법 이런 것도 항상 조심하셔야 하고 또한 또 내가 내 활용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리고 내 개인 정보를 좀 잘 관리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우리가 욕구를 어쨌든 이루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지켜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할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모든 거 다 사람들이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다 일어나는지 이런 건 다 변수는 다 누구든지 있고요. 근데 그런 거를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활센터나 또 저희 같은 은행이나 지갑통행센터를 통해서 좀 비슷하게 많이 도움 받으시고 많이 이야기하셔가지고 내 힘든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같은 지역에 또 있고 지인도 또 보면 엮일 수도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힘든 부분 같이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강 강연을 마지막으로 마치고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